안녕하세요. 참 산다는 게 뭔지 많은 생각이 들다가 이곳에 있는 사연들을 보고 저도 용기가 나서 이렇게 사연 제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희노애락의 끝판왕인 제 이야기 꼭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졸이죠.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 밑에서 컸거든요. 저는 오빠들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8년생이니 동년배들은 대충 아시죠? 여자가 남자보다 공부를 잘하면 그 시대 때는 되려 천한 취급을 받은 사실을요.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남자한테 지원해주는데 딸인 제가 공부를 더 잘해버리니 엄마는 꽤나 난처했던 거죠. 너 그렇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고 있지 말고 나가서 밭일 좀 도와라. 밭일하고 미싱질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저는 책 보는 걸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반딧불 밑에서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엄마가 저보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학교 진학을 막으셨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나가면 집안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요. 눈물을 머금고 공장에 취업한 저였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저의 슬픈 이야기예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저의 꿈을 저버리게 된 이야기였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들만 차별하는 엄마한테서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돌 잘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착실하게 일해준 덕분에 애들 키우는데 돈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자유로워서 좋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고요. 오히려 부모가 먼저 책 보니 애들 교육에 좋더라고요. 제가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아들 녀석이 보고 자라서인지 녀석은 꽤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글로 익히는 공부에서는 뛰어난 두각을 보였어요. 학원을 보낼 형편까지는 안 되어서 보내지 못했지만 전교 1, 2등은 가볍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애들 한참 공부하고 교재비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갈 때 큰일이 터진 거예요. 제 남편이 배를 탔거든요. 어선을 탔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간 그날 날씨가 무척 안 좋았는데 걱정이 현실이 된 거죠.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미싱기를 꺼내 10대 때 배운 기술을 더듬더듬 기억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나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미싱 일도 돈이 되지 않았어요. 미싱으로 돈 벌려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대문 쪽을 가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바닷가에 살았으니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팔았어요. 생선 떼와서 시장 가서 파는 게 가장 장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바닷가에서 생선 파며 사는 게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인데 저라고 그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애들이 배고프다며 손가락만 빨고 있고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 채 한을 풀고 싶어서라도 애들 공부는 제가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 녀석은 게다가 공부를 곧잘 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그 꿈이 아스라지면 안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딸내미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꾸미는 거엔 재능이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용 쪽으로 취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곧잘 하니 어릴 때부터 돈 들 일과 신경 쓸 일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참석해서 담임 선생님께 아들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제가 오는 걸 막는 겁니다. 엄마, 학교 절대 오지 마. 알겠어? 진짜 오지 말라고.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 판다는 이유로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시장에서 일하냐?
우리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니네 엄마 생선 파는 거 봤대. 헐, 그래서 네 몸에서 비린내 나는 거야? 우에. 야, 얘 냄새 난다. 놀림을 엄청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원래 생선 파는 사람들은 본인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혹여나 제 몸에서 냄새 날까봐 매일 샤워를 5번 해요. 아침에 1번 하고 저녁에 집 와서 2번 하고 자기 전에도 혹여나 냄새 날까봐 손발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박박 문질러서 다시 1번 씻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제 처지 때문에 아들이 이리 놀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조용히 생선 팔아서 아이에게 돈만 지원해 주었거든요. 녀석은 결국 서울권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돈 없으면 그냥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이가 의대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생선을 팔았습니다. 으여, 학철이네 엄마는 고생이 많아. 이젠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쉬겠어. 아들 녀석 졸업하고 돈 벌려면 아직 10년은 더 일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열심히 벌어야지. 요즘은 자식 잘 키워봤자 다들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콧대가 높아서 다 소용없어요. 학철이 엄마도 잘 알고 있어야 해. 낸들 몰라서 이러는 줄 아나. 애가 공부한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그래도 지원은 해줘야지. 그래도 아들이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저는 아들에게 조금 엄한 엄마였어요. 하루는 아들이 집에 내려왔더라고요. 너 왜 내려왔니? 지금 방학이에요. 그런데 방학 2달이 지나도 서울에 올라가질 않은 겁니다. 너희 개강한 거 아니야? 옆집에 국문과 다니는 서윤이 엄마 딸내미도 개강했다고 서울 올라갔더만. 넌 뭐하니? 의대는 조금 늦게 개강해? 사실 나 휴학했어. 전 정말 개구리가 팔짝 뛰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의대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동기들이 다 너무 공부를 잘하고 책 한 번만 봐도 안에 있는 내용을 달달 잘 외우고 집안도 좋다 보니 차 끌고 다니고 그런 모습에 비교가 되었나 봅니다. 자기는 의대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우울해졌고 결국 그게 휴학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인생사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레지던트하고 병원 들어가서 실습하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바쁘고 힘들 텐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휴학하려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너 내가 등록금 보태준 거 다 어디다 썼어? 아들 녀석 서울에서 공부도 손에 놓고 완전히 게임에 푹 빠져서 그 비싼 등록금 절반을 게임에 다 써버렸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등짝을 퍽퍽 때리며 애 손잡고 학교로 데려가 끝끝내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 다시 학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나 봐요. 저도 충격이었죠. 반성했습니다. 애를 너무 다그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의대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환경이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 이후로 제 의견을 드러내는 걸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애한테 그냥 학비만 보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키웠네요. 시간이 갈수록 애가 학년도 올라가고 그 생활에 익숙해진 건지 콧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애 성격도 까칠해지고 전형적인 배짱 좋은 의사 같았습니다. 소위 기득권층 마인드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엄마인 제가 봐도 싸가지 없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재수 없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하얀데 본인이 의사니까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갔겠죠.
그래도 뭐 사회 나가다 보면 저보다 잘난 애도 볼 거고 자연스럽게 그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거의 근 10년간 뒷바라지 해줬던 아들의 의대 생활이 끝났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이 시려워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서울에서 의사 아들 하나만 생각하며 일하고 뒷바라지 했던 것 같아요. 애가 전문의 자격 증명서를 제 앞에 가지고 올 때는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마음이 묘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은 아들 인생을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살 때가 왔구나 싶었죠. 아들은 수학과 전문이었어요. 본인이 아빠 없이 자랐고 그게 큰 결핍으로 남아있었나 봐요. 좋은 가정을 꾸려서 태어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아빠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환우들에게도 아빠 같은 따뜻한 의사 아저씨가 되고 싶었대요. 속으로 저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알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해서 아들 키워낸 보람이 있구나 싶던데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여잔 딱 봐도 콧대도 높고 귀티가 그야말로 줄줄 흘렀어요. 뭐 하는 애냐고 물어보니 명문대 음대 졸업했다고 합니다. 첼로였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슬쩍 물어보니 거의 뭐 자산이 100억대 부잣집 딸내미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어쩐지 고개가 빳빳하고 속으로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는 눈빛과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왜 알잖아요. 꼭 말로 안 해도 기운이나 에너지로 느껴지는 무언가 말이죠. 딱 느낀 건 불려우다였습니다. 아주 도도해 보였고요. 뭐랄까 그냥 저를 구경 온 서울 여자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으며 아들이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장하니 아들이 좋아할 만하더라고요. 뭐 그쪽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키도 크고 훤칠한 의사니까 집안이 안 좋아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은 가방끈이 길기보다는 사업해서 성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서로 없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 너네 둘이 좋다면 내가 뭘 어쩌겠냐. 너네 원하는 인생 너네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 있잖아요. 제가 아들 제 뜻대로 하려다가 애가 쓰러진 경험이 있으니 그 뒤로는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생선 물량이 일찍 팔려버려서 원래 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집에 오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일주일간 제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아들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느라 제가 들어온 인기척을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금세 제 얼굴이 붉어졌고요. 너무 열이 위로 확 올라오니 화가 쌓이고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집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주 말을 함부로 막 내뱉던데요. 자기야, 어머님 비린내가 너무 심하던데. 난 당신 어머님이 그냥 시장에서 가게 하는 줄만 알았지 솔직히 생선 파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나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시부모님 직원 말할 때 체면이 있잖아. 어머님이 생선 장수면 솔직히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하시는 건 맞잖아. 굳이 내 입으로 자세하게 생선 장수라고 말 안 한 거지. 언젠가 말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서 썩은 생선 냄새 나서 나도 싫어. 엄마가 생선이라는 거 나라도 좋겠어? 나도 쪽팔려.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잘 못해준 적 있어? 나 오히려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했어.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될 처자를 아주 애걸복걸하며 저를
까내리면서까지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서 썩은 내가 난다니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비린내가 나서 자기도 먹기 싫다는 둥.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 심정 내가 이해한다고. 넌 고귀하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니 우리 엄마 대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면서 저를 완전히 천민 취급하더라고요. 아무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 엄마까지 그저 그런 생선장수 취급하면서 냄새나는 쓰레기 말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목으로 삼켜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나 통화가 이어졌을까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고 큰 한숨을 돌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지막히 욕을 하대요. 아씨,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전 그 순간 문을 팍 열어버렸습니다. 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나도 생선 썩은 내 나는 엄마가 믿고 쪽팔리다고? 너는 그게 네 마누라 될 여자한테 할 말이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이란 놈이 엄마를 그렇게 남 앞에서 까내리고 비하해? 너 그 의사 공부하는데 보태준 돈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아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깜빡 감으며 크게 떴습니다. 아니 엄마,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왜 들어왔다고 말을 안 해? 이 녀석아, 엄마가 엄마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게냐? 내 참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영숙이 엄마 말이 다 맞아. 아들놈 키워봤자 하등 쓸모가 없다더니 내가 속았어. 누구 좋으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 만져다가 돈 번 건지. 가슴을 팍팍 치며 한을 쏟아냈습니다. 애미를 창피해하는 아들 녀석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되려 아들은 나중에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러게 왜 남의 전화통화를 엿들어? 진짜 미치겠네. 몰라. 나도 엄마 때문에 혼삿길 막힐 뻔하다가 여자 마음 돌리느라 입에 침 바른 소리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생선만 안 팔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생선이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지 방문을 닫는 겁니다. 밤백살 넘게 먹고 아들한테 버려진 듯한 신세가 느껴지더라고요.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생선이냐뇨. 왜겠어요? 지 학비 대려고 그나마 바닷가 마을에서 돈 되는 일 찾다 보니 생선밖에 답이 없었던걸요. 집에 있었지만 남의 집에 있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온 거지만 차라리 시장에 다시 나가는 게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 몰골로 시장에 나가니 절 받아주는 건 같은 생선파리 상인이었습니다. 아니 학철이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표정이 왜 다 죽은 사람이야? 무슨 일 있는감? 그러게 말이야. 오늘 장사 잘 돼서 일찍 정리하고 나간 거 아니매? 왜 그러는가? 집에 아들도 왔다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겨우겨우 목으로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생선 파는 내가 쪽팔리다고 냄새 난다며 자기 혼삿길 막지 말라고 이제 와서 원망을 하길래 씁쓸해서 그냥 다시 시장으로 나왔지. 상인들은 제 마음 다 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시장 일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나 생선 파는 일이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일이 고되고 어딜 가던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으니 남들이 싫어합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며 헛헛한 마음을 같은 상인들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터덜터덜 검은색 봉다리에 아들 꽃게 된장찌개 끓여줄
찌개거리를 사서 갔어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애 밥은 차려줘야겠다 싶은 게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전 새벽 4시에 일찍 문을 열고 집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생선이 잘 팔려서 일찍 집에 올 수 있었지만 왠지 아들 얼굴 보는 게 껄끄러웠기 때문에 오후 10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도착했죠. 우울해서 몸을 씻지도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멍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일찍 가버린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떠나보낸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를 위해 살 걸. 후회 가득한 마음에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차오르더라고요. 참, 내 인생 한많은 인생이야. 남한테 희생만 하다가 죽을 팔자인 건가?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하던 그때 밖에 나간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방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내니 아들놈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팍 꿇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죠. 콧대 높고 절대로 제 의견 굽힐 줄 모르는 아들 녀석이 사죄를 하겠다고 몸을 바짝 엎드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생경했습니다. 뭐 때문에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거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고요. 본인이 다 잘못했대요. 하루 동안 생각해보니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나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왕따 당하다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나 봐. 나 의대 생활할 때 내 옆을 지켜준 그 여자도 우리 엄마가 생선 장수라고 싫어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떠나갈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나도 그냥 어릴 때 날 놀리던 애들이랑 똑같이 엄마를 욕한 것 같아. 그래야지 나도 그들한테 동조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날 안 떠날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정말 내가 미쳤었어. 아들 마음 저도 다 이해하죠. 생성장수하는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더 배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너네한테 더 떳떳한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저도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저의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진심을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마음은 그래도 따뜻해. 애가 집안에 돈도 많고 어려움 없이 크다 보니까 눈치 없고 그런 게 좀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본심은 착하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라. 나도 반성할게.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며느리를 저희 집안에 들이기는 싫었어요. 시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여자를 어떤 시어머니가 환영하겠어요. 그래도 아들 인생이고 저 둘이 좋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저 알겠다고 했죠. 나는 너 학비 다 대주고 할 만큼 했다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왠지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품을 떠난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뭐랄까요? 직감적으로 아들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나는 성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옆집에 살던 한 도사님이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탁기가 얼굴에 많아요? 아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얼굴이? 말도 마요. 근 3일간 저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도사는 제 이야기를 더 깊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그간 있었던 사건들을 다 말해주었죠. 그 며느리랑 아들 생년월시 좀 줘보이소. 종이에 무언가를 촥촥 써 내려가더니 갑자기 도사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이 결혼 웬만하면 반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고. 내 자식이었으면 보따리 싸들고 말렸다면서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전 이미 저 둘은 좋아 죽겠다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여자를 포기 못한다고 말하니 그래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또한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겠죠. 둘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서로 배려하면 그래도 100년회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고 계세요. 자꾸 얼굴에 탁기가 보이면 더 안 풀리는 게 인생사라고요. 이제 대운이 들어왔으니 일이 술술 풀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도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네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전 다시 집에 갔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 슬쩍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다른 여자 만나볼 생각은 없냐며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니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댁에서도 개원하는데 돈 보태주기로 했고 그런 여자 이 세상에 없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죠. 뭐 자식 고집 꺾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꺾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화로 돌아오더라고요. 본인들 운명이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의 뭐 그쪽 집안은 100억대 부자니 차림새도 그렇고 벌써부터 허리가 꼿꼿하니 엄청나게 무거운 포스를 풍기더이다. 저야 뭐 시장에서 생선 파는 입장이니 허름한 옷 입고 그나마 의사 아들 둔 덕에 조금 체면이 살았죠. 그쪽 집안에서도 공부 잘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필요했고 아들도 돈이 없으니 돈 있는 처가댁을 원했으니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엔 무척이나 미워했고 껄끄러웠던 며느리도 처음과는 다르게 결혼하고 나니 저에게 곧잘 하더라고요. 아들이 겉은 그래도 속은 따뜻한 여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날씨에 시장에서 맨손으로 일하시면 손 다 까져요. 꼭 이거 장갑 끼고 핫팩 들고 다니세요. 하면서 따뜻한 보온 주머니랑 핫백 그리고 장갑까지 선물해 준 겁니다. 있는 집안이다 보니 장갑도 닥스 브랜드로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선 냄새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고 신경 쓰는 걸 알고 나서부턴 백화점에서 고가의 향수랑 바디크림을 사주더라고요. 이거라도 바르면 보습도 되고 냄새도 좀 낫지 않겠냐며 건네주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람 입에 들어가는 생선을 파는 일이다 보니 몸에서 향수나 냄새나는 걸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허나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며느리가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며느리 복이 없다던 도사의 말이 틀렸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쉬 보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집부려 결혼을 성사시킨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덕에 저희 아들이 터가 좋은 곳에서 개원도 했으니 말이죠. 알콩달콩 둘이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손주도 보게 되었죠. 손자 녀석 둘이 생기니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요. 1년에 몇 번씩 손자들이 오는 날만 꼬박꼬박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네 부부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준식이 준하는 잘 지내고 있느냐? 할미가 우리 아기 강아지 같은 손주를 요즘 따라 많이 보고 싶구나. 아들은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요. 이해는 되었지만 서운은 했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 기일날 제사 지낼 땐 오라고 했어요. 그게 좀... 그날 일이 있어서요. 매야, 네 아빠 기일날도 고려 안 하고 약속을 잡은 게야?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지 이 녀석아. 어쩌자고 그날 약속을 잡아. 뒤로 미룰 순 없는 게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일이 있다고 바쁘다면서 네 아빠 기일날 오지도 않고 산소도 안 간 지 벌써 3년째야, 이 녀석아.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보고 얼마나 속상할진 생각도 안 하는 게니? 저도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뭐 명절이나 추석 땐 솔직히 안 와도 상관없어요.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니 바쁘니까
시골까지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 기일날은 제사도 지내고 인사하러 한 번쯤은 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오는 횟수가 뜸해지더이다.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도 연락해서 그날 무슨 일정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세상에 해외여행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왜 그날 잡은 거냐 물었더니 기가 막히는 대답이 튀어나온 겁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까지 젊은 사람들이 제사 챙기지 않아요. 제사도 요즘 추세는 사라지는 경향이고 제사 지낼 시간에 차라리 연차 써서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제가 남편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집도 제사 다 없앤 지 오래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내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내려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상은 제가 다 차리거든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곱게 자랐으니 음식일 시킬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산소 가서 묘자리 정리 좀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기에 내려오라는 건데 그것조차 귀찮다고 없애버린 며느리가 괘씸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이야 뭐 아내 말이 곧 법이니 순순히 따른 거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화내기에는 뒷말이 나올 것 같으니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는 네 아빠 제사 1년에 한 번 지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해외여행을 잡아버리니? 네 아빠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뱃일하다가 화를 당해서 죽었으면 그 영혼을 빌어주는 게 가족일 아니겠느냐? 응? 정녕, 네가 바빠서 힘들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만 놀러 가겠다고 거짓말치고 제사 안 오는 게 그게 맞는 게야?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렇다 쳐도 장남이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은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제사 안 지낸대. 너무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마. 엄마도 제사상 차리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 괜한 고생 너무 하지 말고 순리대로 순탄하게 살아.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 엄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시골에서만 나고 커서 요즘 애들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섭섭한 건 그 일이 있는 이유로 며느리네는 저희 집에 일절 놀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희 집에 손주 녀석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사돈댁에서 제가 생선일을 하니까 애들 교육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며느리도 거기에 동의했고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생선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숨기려고 최대한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명절에도 놀러 오지 않는 거였어요. 녀석들은 지 엄마 아빠랑 다르게 참 착해서 비린내 나는 할머니한테 곧잘 안겼습니다. 이 할미한테서 냄새 안 나느냐? 할머니, 무슨 냄새예요? 할머니 몸에서 좋은 냄새밖에 안 나는데.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생선 팔아서 내 좋아하는 고등어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이렇게 예쁘게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품에 애들이 안겨있는 걸 보면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 생선 팔고 오셨으니까 옆에만 있어. 너 옷에 그 냄새 배기면 엄마 아빠 그거 옷 빠느라 또 고생해야 하니까. 응? 말 좀 들어라. 라며 타박했거든요. 그러면 손주 녀석은 엄마 아빠도 냄새나. 땀 냄새 난다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손주를 보진 못하니 마음이 헛헛해지더라고요. 참 사람 본성 안 바뀐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사랑 급따지고 차별하면서 지 시어머니 될 사람 흉보던 며느리. 결국엔 애 낳고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빗방 늙은이인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죠. 애들 녀석한테 짐된 늙은이가 되긴 싫어서 잔소린 최대한 아꼈습니다. 며느리는 일도 그만두고 애들 교육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음악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아빠처럼 의사 만들려고 대치동이며 목동이며 돌며 그렇게 학원을 보냈대요. 애들이
엄마, 나 숙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울면서 학원 그만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회초리를 들면서 엄하게 교육을 한 모양입니다. 아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요. 본인이 어렵게 공부했다 보니 니네들 이렇게 마음껏 학원 갈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하면서요. 울고 불고 힘들다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였죠. 본인들 결핍을 자식을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애들이 참 많이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손주들이요. 그러다 결국 교육 문제로 2명이 다투더니 거의 근 몇 년간 냉전인 상태로 지냈나 봐요. 각방까지 쓰면서까지요. 아슬아슬하다 싶었어요. 그때 도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가 남자를 극하는 사주라는 말이오. 그러니까 결혼하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오래가고 싶으면 서로 양보하고 성격을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딱 보니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불안했어요. 둘 중 하나는 허리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벌써 자식이 둘인데 아슬아슬하게 팽팽한 사이를 지속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안 그러냐? 아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해. 그놈의 도사가 뭐라고 그런 말을 계속해? 지금도 뭐 나란 일 도사 말 듣고 한다고 난리 난 거 몰라? 그놈의 도사 다 치워버려. 결국 화를 당했어요. 며느리가 아들들 보내는 태권도 관장이랑 불륜이 난 겁니다. 둘이 자주 만나더니 결국 한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걸 학부모가 보고 태권도장이 난리를 쳤나 봐요. 그게 그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들 병원에까지 소문이 난 거고요. 아주 그야말로 생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본인이 아빠 없이 자라서 그 서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며느리를 한번 용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병원도 처갓댁 도움을 받았으니 쉽사리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야말로 자식 덕분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가 한 번 더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제 아들도 그땐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 선언을 하고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집안만 좋았어도 아내가 그렇게 바람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집안만 좋았어도 그 불륜남들한테 안 밀렸을 거야. 왜 난 생선 파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이씨. 막 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딸내미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미쳤어? 와, 진짜 오빤 배가 불렀다. 나 대신해서 엄마 지원 마음껏 받았으면 오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엄마의 희생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건너온 다리를 초라하다고 태워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 오빠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분수도 모르고 남 탓만 하니까. 적당히 해 오빠. 그 되바라진 소리 듣기 싫으니까. 딸내미가 팩트 폭력을 날린 겁니다. 아들은 삐져서 서울에 가서 한 3년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도 뭐 아들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없다 보니 그냥 그려러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에 아들이랑 손주 녀석들이 와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 본 손주들은 좋다고 앙앙 울면서 저한테 안겼고요. 아들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무릎 꿇고 제 앞에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흐느껴 우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이혼 후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며 식음을 전폐했나 봅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밥도 못 먹고 하루하루 버텼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20kg가 넘게 빠져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응? 애가 완전히 몰골이 거짓 몰골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내 입으로 지은 구업의 업보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식음 전폐하니 몸이 망가졌고 우울증으로 씻지도 않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났나 봅니다. 그러니 애들이 아빠를 기피했나 봐요. 학부모 참관회가 있었답니다.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빠 냄새 나니까 오지 마.
아빠 이상해. 애들이 그러면 놀린단 말이야. 절대 오지 마. 알겠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본인이 어릴 때 생선 파는 엄마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한 순간이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큰 죄책감을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상처되는 말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본인이 자식을 낳아보니 너무나도 크게 상처되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 앞에서 할머니 생선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무심결에 말했는데 애들은 그걸 듣고 세월이 흘러 본인한테 그 말을 되갚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이 살면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엄마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 늦지 않게 이렇게 사죄하고 싶다며 무릎 꿇고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생선 냄새 난다고, 우리 집안 안 좋다고 원망했던 것도 다 미안해. 나 이제 아들 2명의 아빠가 되어서야 엄마가 이해가 됐어. 너무 미안해요. 정말로 못난 아들을 용서해줘요, 엄마.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데 저도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간 생선 장수로 살면서 서러웠던 마음이 이상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의 눈물이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손주 녀석들도 눈치를 보다가 저에게 안겨 할머니 울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 우리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울지 마요, 아빠.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 넷은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생선을 구워서 남편 빈소에 손주와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들 녀석도 막걸리 한 잔을 올리며 절을 하고 참회했어요. 그간 아빠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불효자를 용서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구워온 생선을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엄마가 구워준 생선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구이인데 그동안 뭐가 그렇게 눈치 보이고 체면을 세운 건지. 괜히 내가 생선집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그 좋아하는 생선도 입에 안 댔는데 나 이젠 자랑스럽게 생선 먹을래. 엄마 사랑해. 손주들도 아빠, 할머니, 생선구이가 최고야.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줬네요. 참, 자식 키우느라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견뎌냈지만 그래도 품고 사랑하며 견디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저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 미워하지 말고 자식이 어떤 말을 하던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려고요. 애들도 불쌍한 아이들이라면서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말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시간이 걸려도 말의 힘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단단히 일러주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뒷바라지해준 생선장수 우리 엄마가 이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며 저에게 안기는 아들과 함께 뜨거운 화해를 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마냥 나쁜 일도 없고 마냥 좋은 일도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서러워도 인생 꾹 참고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하루하루 자부심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